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버트 채널 온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내에서 커버트 채널, 은닉 채널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논문이 2018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길래 그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빗한 정보를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GK 스낙스라고 해서 영지식 증명 같은 것을 공부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블록체인 내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은 공개된 네트워크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비밀 통신이 존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닉 통신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닉 통신은 수신자와 송신자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통신입니다.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랑 통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계를 숨기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둘 사이의 관계는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통신이 개시된 사실을 숨김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즉, 이런 통신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게 만들므로써 통신이 시작된 사실 자체를 숨김으로써 이런 목적, 즉 관계 보호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은닉 통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스테가노그래피랑 크립토그래피입니다. 크립토그래피는 암호죠. 어떻게 활용되냐면 통신되는 메시지의 기밀성을 위해서 활용됩니다. 메시지가 어, 게시, 통신이 개시된 사실은 모르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은밀하게 전달이 될 것인데 그 은밀한 채널이 까발려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메시지들은 모두 공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은닉 통신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역시 암호화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 크립토그래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가노그라피는 워터마크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림 속에 사람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기법을 통해서 안에 숨겨진 정보를 찾아낼 수 있죠. 이제 암호화된 통신의 유무 자체를 숨기기 위해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니통신 내에서도 일단 정상적인 채널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채널을 하는 내용 사이에 어떤 스테가노그라피적인 어떤 것을 녹여서 이제 비밀 통신을 또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워터마킹을 넣어서 일반적으로 제3자는 볼 수 없지만 근데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의 어떤 규약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복구해낼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런 의미로 스테가노그래피가 사용이 되고 이것은 암호화된 통신이 있냐 없냐, 암호화는 여기 크립토그래피에서 한 거고요. 있냐 없냐 자체를 이제 숨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가노그래피랑 크립토그래피 두 개를 이용해서 안전한 은닉 통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은닉 채널은 어떤 조건을 띄어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이 진행 중이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 수신자와 송신자가 있을 텐데 그 채널은 사용 중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 형성이 됐는데 그 채널이 사용 중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디텍팅 될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서 이제 어떤 일반적인 통신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비밀스러운 은닉 통신을 넣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은닉 채널의 조건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통신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널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무리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높은 확률로 메시지를 획득 가능해야 합니다. 즉 이제 아무리 비밀스럽게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수신자는 높은 확률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채널에서 메시지를 못 받는 게 가능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막 제약 조건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통신에 대한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진위성, 그리고 뭐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겠죠. 원래 같으면 통신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비밀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지니까요.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는 당연한 채널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을 설명드리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비트코인의 내부 메커니즘으로서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그래서 계속해서 블록들이 늘어나기만 하는 구조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그것을 통해서 공개된 원장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제3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하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노드에 의해서 무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킹이 어려운데요.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다수의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무결성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노드를 해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요즘 스마트 컨트랙트, 사물 인터넷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과 은닉 채널이 어떻게 겹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송수신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채널로의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오픈된 그 채널을 주죠. 그 원장을 전부 다가 나눠 갔기 때문에 원장을 통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 트랜잭션에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신자와 송신자, 그러니까 비밀 메시지를 통신하기 원하는 수신자와 송신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검증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교체될 수 없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변조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제거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 방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은닉 채널이 블록체인에 형성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블록체인 모델 자체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간소화된 블록체인 모델을 정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블록체인이 많은 이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만을 이제 정의할 것이고, 정의되는 내용은 커버트 채널이랑 관련된 내용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여기 C랑 시그마, H, 리드, 서밋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모델은 C는 체인입니다. 블록들이 연결된 체인을 의미하고요. 시그마는 디지털 설명을 의미하고요. H는 해시 함수, 그리고 리드는 이제 그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썸밋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두는데요. 지불 계좌는 한 번만 사용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필요하냐면, 우선은 커버트 채널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센 가정이 아니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GK 스낙을 이용하는 뭐 제트캐시나 뭐 모네로 캐시나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 계좌를 랜덤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불 계좌는 한 번만 사용된다는 가정이 이제 커버트 채널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가정이 실제로 이제 제3의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밀성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소화된 블록체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먼저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고요. 돈을 송신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송신자가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냐? 송신자 i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sk와 pk인데 이제 public key고 private key입니다. 근데 둘 다 p니까 이제 sk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i번째 사람의 private key, public key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A라고 표현을 하는데 i번째 사람의 A라고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드레스인데요. 마찬가지로 0101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 값은 이렇게 그 사람의 퍼블릭 키를 해시하여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퍼블릭 키를 해시하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자를 알 수가 없죠. 수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불 금액은 이렇게 μi로 표현을 합니다. payment 그러니까 지불에서 지불 양에 해당하는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블록체인의 초기 상태를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C0가 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C가 체인이고요. C0라고 하면은 그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블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0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 이러한 트랜잭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어드레스고요. 수신자의 주소이고 이제 뮤는 금액.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가지고 블록이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불, 페이먼트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퍼블릭 키를 이용해 가지고 페이먼트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송신자가 되겠죠. 돈을 보내는 사람의 퍼블릭 키를 넣게 되고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를 해싱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유니크한 그러니까 유일한 식별자입니다. 페이먼트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인데 보통은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 그리고 이 시그마는 이제 서명이 됩니다. 서명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당연히 보내는 사람의 이제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이 정보들, 페이먼트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인 상태는 C, C가 이제 전체 체인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블록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모델이 대충 어떻게 생겨 있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제 커버트 채널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전에 노테이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h는 해시 펑션이고요. 해시 함수입니다.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랜덤하게 어떤 값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PK는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쌍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할 것이 앨리스가 밥에게 통신을 하는 것인데요. 밥이 그러니까 메시지 수신자가 되고 메시지 송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송신자 앨리스의 키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는 이제 시메트릭 키입니다. 시메트릭 키는 대칭키에서 사용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키를 말하고요. 네. 그래서 시크릿 키 for symmetric encryption. 네. 대칭키에서 사용되는 키를 말하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테가노그래피랑 크립토그래피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은닉 채널이라고 했는데요. 은닉 채널에 숨겨서 들어가더라도 그 숨겨지는 메시지 또한 한번 암호화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크릿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는 메시지 시작 지시자입니다. 은닉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통신을 시작했는지 탐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고요. 수신자가 받기에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이 메시지 스타트 인디케이터를 확인해서 은닉 통신이 시작했구나, 앨리스가 뭔가 은닉 통신을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네, 그러므로 이 람다라는 값은 이제 수신자와 송신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n 서브 람다는 이제 람다의 길이가 되겠고요. m은 히든 텍스트 메시지, 그러니까 숨겨서 통신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서 통신하고 싶은 메시지를 실제로 인크립션, 암호화하여서 키랑 메시지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여서 사이퍼 텍스트로 만들고요. 그 사이퍼 텍스트를 C라고 노트하겠습니다. 디노트하겠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다시는 뭐냐면 이 메시지 시작 지시자, 히든 통신이 숨겨진 커버트 통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요 메시지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콘케이트네이션, 그러니까 그냥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작 지시자가 101이다. 그럼 101 써놓고 101 써놓고 뒤에 히든 메시지, 우리가 숨겨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키로 암호화해서 여기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메시지 시작 지시자, 이게 통신하고 싶은 비밀 메시지의 암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mbedded bit n, 이게 이제 C-가 요 총 길이가 될 텐데요. 요 총 길이의 크기를 이제 n이라고 해서 n이라고 저장을 할 것이고요. 이건 이제 알고리즘에서 포문 돌릴 때 사용될 것입니다. A랑 AI는 어드레스였는데요. 이제 그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를 해싱하여서 어드레스로서 이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특이한 모양의 H는 이제 히스토리의 약자인데요. 앨리스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불의 이제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은 기록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그 기록을 통해 왜 기록을 왜 도대체 정의하냐? 그 분포, 앨리스가 현재까지 해온 그런 기록을 통해서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불을 어떤 식으로 지불 금액에 따른 분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분포가 만약에 평소와 다른 분포로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면 디텍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디텍팅을 할 수 없도록 분포를, 그 금액을, 앨리스가 지불하는 금액을 그 히스토리에서 분포에 맞춰서 뽑아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지불을 위한 페이먼트와 은닉통신을 위한 페이먼트와 구분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istribution on the amount of money Alice's payment고요. 이제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 H, 아까 전에 히스토리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양이고요. 돈의 양이고요. 이 분포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또는 뭐 어떤 패턴으로 되냐에 따라서, 어떤 확률로 이렇게 보내지냐에 따라서 분포가 설정이 될 것입니다. t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식별자인데요. 보통 타임스탬프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시그니처 서명이 되겠고, C랑 CI는 각각 체인이랑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는 지불, 페이먼트가 되고, LA는 이제 앨리스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페이먼트, 지불의 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히스토리랑 비교를 하자면 히스토리는 얼마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거에 따른 분포가 요게 되는 것이고, 얘는 그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은닉 채널에 어떻게 메시지를 삽입을 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추출을 할까를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이제 앨리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앨리스는 먼저 이런 인베드 한 다음에 시크릿 키와 시메트릭 키죠. 시크릿 키와 람다를, 그리고 통신하고 싶은 메시지를 블록체인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키로 암호화 해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이퍼 텍스트와 요 시작
지시자를 연결을 해서 이어 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 지시자가 1011이라고 치면은 이제 요 뒤에 컨케이트된 사이퍼 텍스트는 10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히든 통신하고 싶은 커버트 통신을 그러니까 숨겨진 메시지를 암호화한 사이퍼 텍스트고요. 얘는 메시지 시작 지시자입니다. 그리고 요 키랑 람다는 공유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요 전체를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그 C-의 총 길이, 크기를 n이라고 또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를 이제 펼쳐서 쓰겠습니다. 한 비트씩 펼쳐서 쓰는 것이고요. 이제 7개가 나오니까 여기 7까지 되겠죠, 예제에서는. 1011, 101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n까지니까 지금 n은 현재 7이고요. 자, 이제 i는 1부터 7까지 이제 돌게 되는데요. 그 모든 요 한 비트당 일어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generate 함수를 이용해서 1s라는 초기값, 1로 들어간 어떤 초기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들어가는 값은 자유고요. 이것을 통해서 키쌍을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쌍을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퍼블릭 키를 해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소가 나오겠죠. 얘는 지불 주소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주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 주소를 또 비트를 나열해 놓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 AN번째, 즉 AN번째라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 비트거든요. 요 가장 마지막 비트가 내가 원하는, 현재 원하는 요 C i의 첫 번째라고 하면 이게 i가 1일 거잖아요. 요 첫 비트가 요 가장 뒷 비트와 맞다면 얘를 이제 넣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지금 랜덤하게 주소를 뽑은 상황이고요. 랜덤하게 주소를 뽑아가지고 해시를 해가지고 지불 주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불 주소를 쭉 나열해 봤는데 마지막 주소에 만약에 마지막 주소가 내가 보내려는 비트랑 같으면은 얘를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르면은 다시 이제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지불 주소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는 키를 만들 수 있는 키쌍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허용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앨리스가 주소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막 생성하다가 맨 마지막 하위 한 비트가 만약에 우리가 통신에 원하는 비트면은 채택하는 방식으로 총 7비트를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금액은 만약에 이제 채택이 됐으면 그 금액은 이제 이 앨리스가 평소에 보내던 금액에 맞춘 분포에서 뽑게 됨으로써 이제 아까 나중에 안전성 검증을 할 때 indistinguishability라고 이제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불이랑 은닉 통신을 위한 지불이랑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가 요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타임 스탬프를 통해서 식별자를 페이먼트에 집어넣게 되고 그것을 서명하여서 이제 넣게 됩니다. 서명할 때는 앨리스의 비밀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지불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이제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먼저 블록체인이 하나가 생성이 되면은 앨리스는 요 어떤 한 트랜잭션을 차지하게 되고요. 요 트랜잭션의 주소의 마지막 비트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떤 비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비트가 유효한 비트여면
읽려면 요 비트여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비트면 여기에다가 이제 채택을 해서 1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럼 또 기다렸다가 또 다른 블록이 생성되면은 어떤 또 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이번에는 0일 수 있고 유효한 것을 찾았으니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정을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블록당 한 비트씩을 이제 통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블록이 되면은 이제 이 기록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얘도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런 히스토리를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i를 증가시키면서 7개, 그러니까 블록 7개를 이용해서 이 모든 비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4비트는 이제 식별자, 어떻게 보면 식별자고요.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려주는 비트이고요. 얘가 실제로 숨기고 싶은 사이퍼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출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이제 밥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밥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네트워크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랙트에도 필요한 거는 이제 람다랑 k인데요. 아까 전에 이 값들은 서로 공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블록체인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사실 이제 리드만 하면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제 리드 기능만 쓸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IJ 이거는 뭐 반복문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먼저 람다 시작 지시자를 찾지 못했으면 이 작업을 한다고 계속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람다가 시작 지시자였는데 이것을 아까 전에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011 101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람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히든 메시지의 사이퍼 텍스트였고요. MK 네. 네. 그래서 네. 찾지 못했으면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리드를 하게 됩니다. 리드를 하게 되는데 뭘 읽는 거냐? 블록을 읽게 됩니다. 만약에 블록이 비어 있다는 뜻인데요. 뭐 노테이션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블록이 비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읽었는데 블록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기다립니다.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읽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고 안 나오면 읽는다는 소리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이제 블록을 읽었는데 비어있지 않다면 end if죠. 비어있지 않다면 모든 페이먼트, 모든 지불에 그러니까 블록 내부에 있는 모든 지불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블록들을 다 검사해 보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 만약에 pKa,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부터 온 것이 발견이 된다면입니다.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바로 이 서명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크릿 키로 서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퍼블릭 키로성 앨리스로부터 온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앨리스로부터 온 게 어떤 앨리스가 뭔가 해놓은 트랜잭션이 있다는 지불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주소를 추출을 할 것입니다. 주소를 추출해서 가장 하위 비트를 꺼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11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캔하는데 람다를 다 찾을 것을 스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11을 찾을 때까지 스캔을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첫 비트가 이제 빼봤더니 AN의 그 앨리스로 온 페이먼트가 있을 건데 그 최하위 비트를 주소에서 꺼내봤더니 1이 나왔다. 그럼 여기를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비트를 또 검사합니다. 근데 또 다음 블록에서 또 주소의 최하위 비트를 검색해 봤더니 0이 나옵니다. 그럼 또 여기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1이 나왔다. 그럼 또 여기를 검색하고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이 비트가 중간에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은닉 채널의 시작을 알리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밥은 이제 앨리스가 은닉 통신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정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은닉 통신이 개시됐다 안 개시됐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이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하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길어진다면 이제 정확히 이때 은닉 통신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알게 되고 이제 뒷부분을 읽게 되겠죠. 아무튼 그 과정까지가 이렇게까지 일어나는 것이고 end while 해서 람다를 다 찾게 된다면 시작 지시자 4비트 저희 경우에는 4비트를 다 찾게 된다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n이 c-의 길이였고요. ny가 이제 람다의 길이었거든요. 얘는 콘케이트니스 된 그러니까 총 다 붙여진 애여서 람다를 뺐으니까 이제 남은 길이는 요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사이퍼 텍스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렵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의 길이만큼 이제 다음 작업은 뭐냐? 블록을 그냥 또 똑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블록이 비어 있다? 그럼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블록을 찾았다. 그러면 블록에 있는 모든 페이먼트들을 검색하게 되고요. 그 페이먼트에서 앨리스 거를 또 찾게 되고요. 그 앨리스의 또 최하위 비트를 앨리스가 만든 주소의 수신자 주소의 최하위 비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CI로 넣는다는 것이고 얘는 이제 C1 채워지고 C2 채워지고 쭉 채워지다가 이제 C3까지 예, 점점점 해서 좀 그렇긴 한데 C3까지 채워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01 C3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3번 일어나는 거죠. C-가 지금 7비트고 이제 람다가 4비트였으니까 3비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비트 동안 이것을 다 채워 넣게 되면은 C1, C2, C3가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컴파일해서 이제 C로 다시 만들게 되고요. 비트로 돼 있던 것을 이제 다시 합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암호문과 키를 넣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넣어서 디크립션을 하게 되면은 원래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채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밥은 메시지를 채택할 수 있었고요. 사실 공부하고 보니까 제약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뭐 어떤 지불 금액이 있다고 치면은 아까 전에는 뮤였잖아요. 근데 이런 지불 금액이 있다고 치면은 지불 금액은 그냥 마구잡이로 뭐 1원씩, 2원씩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뽑아줘야 되냐? 그 분포에 맞게 뽑아줘야 됩니다. 어떤 분포에 맞게 뽑아줘야 하는데 그 분포가 이제 MH였죠. 이 히스토리에 맞게 평소에 앨리스가 사용하던 돈에 맞게 뽑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만약에 돈을 많이 썼던 사람은 이제 통신을 몇 비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8비트를 적어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128비트요. 비트를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시작 인디케이터, 시작 지시자를 포함해서 거의 뭐 예를 들면 그냥 이거를 한 22로 하면 150비트라고 쳐봅시다. 그럼 150개의 블록이 필요하고 150개의 지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불이 1, 2원 막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분포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다시 내 계좌로 들어오게 한다거나 하면은 좋겠지만 어, 사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뭔가 의미 없는 그런 전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디텍팅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150개의 블록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 한 블록만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블록이 바로바로 생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블록당 하나의 그것만 들어가고 또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약사항은 이제 요 제너레이트에서 이 키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키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전적으로 앨리스에게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이런 게 플랫폼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랜덤하게 키를 뽑아낸다고 하지만 그런 권한이 이제 플랫폼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앨리스는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뽑아보고 퍼블릭 키를 해싱을 해보고 해싱해서 마지막 비트가 내가 원하는 비트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것까지 라는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어, 어려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제너레이터 함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직접 해보고 하면 되니까 할 수는 있겠네요. 또 하나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제약사항은 블록 중간중간에 만약에 또 다른 트랜잭션이 삽입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이제 한 비트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약사항은 블록 하나당 이제 트랜잭션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몇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 많은 비트 많은 이제 블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28비트만 전송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거의 150개의 블록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도중에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아까 전에 은닉 통신을 제외한 일반적인 통신을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조금씩 비트를 쪼개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들어가는 트랜잭션을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해서 수신자가 조합을 해가지고 하거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그 제가 부채널 연구회인가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에 은닉 채널 통신을 하기 위해서 128비트 정도를, 그러니까 몇 비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블록이 필요하고, 지금 그 뮤를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그때 연구회에서, 부채널 연구회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이제 그 128비트의 키 정도 그러니까 어떤 키값만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비트로 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키 비트만을 전송해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키가 노출됐다는 것 자체를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이 아예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상 일단은 블록체인에서의 은닉 채널 통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